은퇴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그녀 59세 김정숙, 남편 박상호 62세와 결혼 35년 차. 아들, 딸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그녀 정숙은 조용한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는 남는 여유가 없었고 남편의 잦은 병원비가 가계의 부담이었다. 늘 외로움과 불안 사이를 오가던 어느 날 정숙은 호기심으로 손주가 깔아준 스마트폰에 데이팅 앱을 깔게 된다. 처음엔 호기심에 그냥 프로필 구경, 가벼운 대화 정도였다. 하지만 채팅창에서 자신을 이호준 66세이라 소개한 남성과의 대화는 달랐다. 그는 너무나도 다정했고 밤마다 길고 솔직한 대화 메시지를 보냈다. 그대 목소리 듣고 싶다.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자꾸 들으니 그런 걸까? 그녀 정숙은 부끄러우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이 터질 듯 떨리기 시작했다.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자주 외로움에 눈물을 삼키던 그녀 정숙에게 이호주는 따뜻한 위안 그 이상이었고 언제부턴가는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 정숙. 시간이 어느덧 한 달, 두 달이 지나 드디어 두 사람은 문자가 아닌 처음 만남을 갖는다. 멀리서 걸어오는 그의 얼굴은 미소가 부드러웠고 선한 인상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그렇게 많이 웃은 건 아마 아주 오랜만이야. 우린 처음엔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였지만 점점 밀도는 짙어졌다. 그렇지만 거부하기 싫었다. 그를 좋아하는 걸까? 호주는 정숙의 취향을 기억했고 작은 선물과 칭찬으로 그녀의 자존감을 채워주었다. 정숙은 자신이 다시 사랑받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졌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숙은 걱정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다. 이유는 돈이었다. 정숙은 외로움과 스릴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다. 호준과의 만남을 위해 비싼 레스토랑, 호텔, 선물, 남편의 병원비 명목으로 빼돌린 보험금, 자녀에게서 조금씩 빌리는 돈, 심지어 집안의 예금 통장과 작은 토지 매매 대금까지 손을 댔다. 날 다시 뜨겁게 안아줘. 조금만 더 그가 날 떠나갈까봐. 라는 불안이 그 이유였다. 그 불안은 정숙을 자꾸 흔들었다. 사실 호주는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정숙이 모르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다. 정숙이 보낸 돈은 호준의 사치스런 생활비와 다른 여성들을 위해 사용했다. 정숙은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의 은행 거래 내역을 우연히 들여다본 딸이 이상함을 발견하고 정숙에게 따진다. 정숙은 처음엔 부정했지만 딸의 눈빛과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가족은 충격과 분노로 갈린다. 마침 아버지의 병원에 온 아들과 딸이 자신의 병실 앞복도에서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들은 남편 상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이불을 덮고 숨죽여 눈물을 흘린다. 아들은 엄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울부짖는다. 딸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다시는 찾지 말라며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 여기저기 동네에는 어느덧 이상한 소문이 돈다. 연세 드신 분이 데이팅 앱이란이라는 말과 함께 정숙은 동네에서 점점 고립된다. 그녀는 자신이 호기심에 무심코 했던 행동이 호기심에서 욕망으로 번진 자신의 행동과 가족의 신뢰, 그리고 가족의 재산까지 전부 잃었다는 생각과 정숙 자신의 모습에 처참히 무너진다. 사태는 더 악화된다. 호주는 정숙이 준 돈으로 사채를 빌려 투자하는 등 위험한 거래를 했고 결국 빚이 불어나자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게 된다. 정숙의 명의로 해놓은 작은 임야와
예금은 압류 통지서를 받는다. 남편의 병원비를 대던 돈도 떨어졌다. 집세와 관리비를 연체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다. 한편 호준과의 관계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닌 거래로 변질되었다. 호준이 다른 여성과 결혼할 계획을 한다는 소문이 돌자 정숙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폭발한다. 내가 준 돈 돌려줘. 라며 호준을 찾아가지만 그는 이미 흔적을 숨긴 채 떠나 있었다. 정숙은 사기 피해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법적 해결은 쉽지 않다. 재산은 빠르게 사라진다. 딸과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다른 채무를 갚아야 했고 결국 정숙과 상우는 집을 팔고 쫓겨나듯 작은 원룸으로 들어간다. 남편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세가 악화되고 결국 중환자실에 실려간다. 정숙은 병원비를 대기 위해 마지막 남은 보석을 팔고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비를 마련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크다. 그녀의 자존심과 가족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해 보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을 판 돈도 금세 바닥나자 채권자들이 가택수색을 요구하고 정숙은 공적 복지와 법적 절차에 의존하게 된다. 노인 돌봄과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하고 겨우 준공영 주택에 입주했지만 한때의 명예와 평화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이웃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도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고 병원에서 퇴원한 상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우린 서로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흐느낀다. 여보, 미안해요. 다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어떡해요. 정숙의 가족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간다. 데이팅 앱에서의 짧은 위안은 삶의 기반을 무너뜨렸고 남은 건 씁쓸한 후회뿐이었다.